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7주차 2강이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헤라를 했죠. 보시면 헤라 여신과 그 헤라를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헤라가 뭐 맨 나중에 부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맨 앞에 중요하게 다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데메테르는 로마에 가서 케레스 신이 됩니다. 그 로마에 있었던 신 이름과 연결을 지은 거죠. 곡물의 여신 케레스, 페르세포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페르세포네, 제우스 사이에서 페르세포네를 낳은 거죠. 근데 이제 데메테르는 데는 게라는 말과 통하고 게는 가이아, 게가 이거 가이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일반 명사로 게가 땅이라는 말입니다. 게가 다 쓰는데 거기다가 메테르, 그리스어 메테르는 영어로 엄마라는 뜻입니다. M자 mother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은하철도국의 메테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그러니까 모녀간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여성의 두 시기, 그러니까 그 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성과 완숙기에 든 여성, 이 대비를 보여준다는 설도 있고, 곡식과 관련해서 보면 이삭이 생긴 패인 곡식과 다 익은 곡식, 그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그 농사의 여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 신성이 둘로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이위, 삼위일체도 있잖아요. 왜 그 기독교에서는 여기는 이위일체인 거죠. 이위일체 여신에 보통 이제 작은 남성신이 따라오는데, 그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그 조각상이 있었죠. 부조상. 그래서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사이에 그 작은 남성상이 보였던 장면인데, 오늘 또 나올 겁니다만, 그런 경우 이게 트립톨레모스라는 인간신이죠. 인간신.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립톨레모스가 인간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테르로부터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웠다는 얘기인데, 이 밑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의 문화에 기여한 영웅들을 문화 영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간 뭐 무슨 중국식 표현 같긴 하지만, 인간에게 처음 문명을 가져다 준 영웅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라는, 그러니까 트립톨레모스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신농시와 같다, 이런 거죠. 그 엘레우시스 비라는 게 미스테리아, 비의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아, 영어의 미스테리가 여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신비에 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의라는 거는 그 종교인데,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의를 드러내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교의를 비밀로 한다라는 종교를 비의 또는 밀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제 엘레우시스라는 아테네부터 좀 북쪽에 있는 작은 폴리스인데, 이 엘레우시스라는 곳에 있었던 데메테르 여신을 섬기는 종교,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입니다. 거기서 전해지는 얘기, 신화에 따르면 페르세포네를 찾아서 이제 온 천하를, 대지를 막 뒤지고 다녔던, 거의 그 반실성한 상태로 자기 딸을 찾아서 그런 데메테르가 엘레우시스라는 곳에 와서 그곳의 왕이었던 켈레우스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특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데모폰과 트립톨레모스가 있는데, 그 둘을 이제 보살펴준 거, 일종의 유모 역할을 했던 건데, 그들이 이제 트립톨레모스는 허약했었는데, 그 데메테르가 젖을 먹여서 건강해졌고 성년이 되었고, 먹자마자 아마 성년이 될 거예요. 데모폰도 역시 불사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밤마다 그 가사자의 영혼을 불에 태웠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이제 어린 아이를 불에 태우는 방식이었던 거죠. 신의 불이니까 몸은 타진 않고 가사자의 영혼을 태우고 거기다가 이제 불사자의 영혼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태워주려고 했다고 생각한 거죠. 실패로 돌아가니까 대신에 트립톨레모스에게 농사를 가르쳐서 그리스인들이 농경을 할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뭐 신화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하여튼 뭐 그 농사가 시작된 원인설화, 이것도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나왔던, 아까 계속 녹화 중이라서 지난번 강의에 나왔던 그 부조인데 색깔을 좀 다르게 사진 찍혔죠. 양쪽에 여성신이 있고 가운데 키 작은 남성신, 이게 트립톨레모스라는 겁니다. 여기 이삭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엘레우시스 비교는 나중에 이제 그 엘레우시스가 아테네에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병합이 됐는데 아테네인들에게 엘레우시스 비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들 참가했는데 그 엘레우시스라는 게 사실은 그 올림포스 종교와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거죠. 올림포스 종교는 가족과 국가를 위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뭐 영혼의 구원 이런 건 관계 없는데 엘레우시스 비는 개인 자격으로 입교해서 거기서 어떤 절차를 치르게 되고 그 절차의 맨 끝에 사제가 뭘 보여준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비의의 핵심적인 어떤 종교의 핵심적인 어떤 교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도 몰라요 뭐가 뭔지 비밀로 간직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입교했는데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추측건데 곡식의 싹을 보여준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페르세포네 얘기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납치당해서 결국은 뭐 3분의 1은 땅 속에 살고 나머지는 지상에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곡식의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겨울 동안에 땅 속에 있다가 뿌리만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기간을 보여주는 거라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곡식 이삭을 보여줬다. 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종교적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었나라는 추측만 있습니다. 비밀 종교라서 비교라고 하죠. 그래서 좀 줄여서 비교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페르세포네 톨레모스 데메트르라는 이름의 작품이고 기원전 440년에서 430년경 제작된 것이라고 보고 대리석입니다. 아테나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벽화라고 해요. 부조. 이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거 뭐 굳이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갓난아이를 이렇게 화덕에다 불을 태우는 데메트르 여신의 모습을 그린 누군가의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포세이돈. 이거를 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고 있네요. 잠깐만요. 자, 포세이돈, 로마로 가면 넵투누스가 됩니다. 넵튠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죠. 포세이돈, 넵투누스는 어원상 포세이, 그러니까 포세이라는 말이 포시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포시스는 남편이라는 뜻이고요. 다이온, 포세이 다이온, 포세이돈 이렇게 되는. 그래서 다이온에 있는 다는 개와 통하는 말이라서 그러니까 데메텔의 남편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된 신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의 신이긴 한데 오히려 땅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바다의 신이면서 지진에 관련된 신이고 말의 신이기도 해. 또 묘하게 말은 근데 땅의 동물이라서 바로 이제 데메테르의 남편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진도 역시 땅의 신의 흔적 또는 권력의 신이었 또 뭐 쥐고 흔든다 뭐 이런 의미였겠죠. 말도 땅의 짐승이고 포세이돈과 아테네 사이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파르테논 신전 보여주면서 그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고 쪽에 신들이 도시들을 놓고 경쟁을 벌였는데 포세이돈과 아테네 여신은 도시국가 아테나이를 두고서 서로 경합을 벌였고 뭐 그런 얘기. 그래서 포세이돈은 선물을 하는데 짠물이 나오는 샘을
선물했다는 거야, 아테네인들에게.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어디다 쓸 데가 없잖아요. 이제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짠물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재밌는 발상일 텐데, 가끔 보면 포세이돈이 좀 멍청한 짓을 하는 신화들이 좀 있어요. 아테네 여신은 올리브 나무를 선물했다는 거죠. 이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중요한 작물입니다. 아테네 땅이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되고, 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도 열매지만 그 기름을 짭니다. 거기서 기름을 짜서, 그 올리브 기름이 1급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참기름, 호두기름,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이게 다 1급 기름들인데, 그 1급 기름을 항아리를 만들어서, 계속 봤던 그 아름다운 항아리들, 그 항아리에다가 그 기름을 담아서 밀봉을 해서 수출을 한 겁니다. 근데 항아리도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고, 그러니까 아테네에 가면 케라메이코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공동묘지랑 가까운 지역인데, 그 아테네인들이 그 묘지의 부장품으로 도자기를 넣는 관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도자기 만드는 공장이 밀집해 있었던 거죠. 케라메이코스에서 세라믹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세라믹이 도자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리브 나무를 아테네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신화했겠죠. 올리브 나무를 선택한 거죠, 아테네인들은. 그래도 이제 이 경합이 아예 뭐 포세이돈에게 쓸데없는 건 아니었어서, 그 흔적이 그 파르테논 신전에 보면, 그 파르테논 신전이 그 주 신전이고 그 앞에 작은 신전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포세이돈 에렉테이온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에렉테이온. 그 에렉테이온은 포세이돈 에렉테우스를 기르는 신전이거든요. 근데 에렉테우스는 원래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올 텐데, 그 아테네 여신이었나? 아테네 여신을 기억하는데, 그 아테네 여신의 자식이에요. 근데 좀 사연이 좀 있는, 설명이 다시 될 거예요. 그 에렉테우스와 포세이돈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포세이돈 에렉테우스. 그걸로 흔적이 남았고, 그래서 에렉테이온이라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그 아크로폴리스에, 그 파르테논 신전 옆에 조그만 신전인데 건축학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왜냐하면 네 면들이 다 서로 다른 형태를 하고 있어요. 잠깐 이따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또 포세이돈의 일화 중에는 트로이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 트로이아의 성벽을 쌓아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수를 못 받았다는 거죠. 이 트로이아 사람들이 짠 사람들로 소문난 건지, 아마 뭐 또는 트로이와 신화적으로 앙숙지간이었던 그리스인들이 뭐 그렇게 말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돈을 떼먹은 거예요. 임금을. 그래서 이제 복수하려고 포세이돈이 바다 괴물을 보냈고, 그 트로이를 황폐화시키자 그 왕녀 헤시오네를 제물로 바쳤는데,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헤라클레스가 지나가던 길에 구해줬고, 역시 또 헤라클레스 또 보수를 못 받아서 열받아서 헤라클레스가 그리스로 다시 돌아와서 병사들을 모아서 트로이를 함락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킬레우스가 얘기하는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다루어지고 있는 트로이 전쟁 이전에 이미 그리스 사람이었던 헤라클레스가 트로이를 함락시킨 적이 있었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신화 시대로 치면 헤라클레스도 트로이 전쟁의 시대입니다. 헤라클레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 헤라클레스 조금 다음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의 아버지 포세이돈으로서의 그 관련된 신화는 고르곤. 여러분들 아실 거죠. 그러니까 뭐 워낙 유명한 신화니까. 그러니까 뭐 머리가 셋 달린 세 자매인데 뱀의 형태로 돼 있죠. 그 중에 메두사만 죽을 수 있는 존재여서 그 메두사의 목을 팼죠. 근데 메두사의 그 고르곤 자매 얼굴을 보면 돌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을 베서 잘라서 뭐 가져왔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테네 여신의 장식이 됩니다. 그 얘기 또 나올 거고. 근데 이제 메두사의 목을 베니까 거기서 페가소스, 천마, 그죠?
천마라는 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늘을 나는 말이라고 해서 천마라고 보통 하죠. 날개 달린 말, 페가서스가 나온 거죠. 그냥 말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메두사가 포세이돈과 관계를 해서 임신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페가소스가 하나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나오고 둘이 나온 거죠. 이름이 늘 길어서 못 외워주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바의 전쟁에 아레이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레이온과 관련된 신화가 바로 이제 페르세포네를 찾아다니던 중에 포세이돈이 추적을 해갖고 암말로 변했는데 포세이돈이 종마로 변해서 관계를 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아레이온이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역시 결국 데메테르와 연결되는 신화가 여기 나왔던 거고요. 그 포세이돈의 아트리뷰트, 그러니까 영어의 어트리뷰트, 속성이란 말인데 이걸 이제 미술에서는 그 어떤 신의 징표들인 겁니다. 지물이라고도 하죠. 그 삼지창 그리고 말을 탄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서 포세이돈을 알아보게 하는 징표들인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것도 사실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손에 쥔 게 뭐냐에 따라서 포세이돈이 될 수도 있고 제우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포세이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로스에서 출토된 건데 기원전 2세기경 작품입니다. 건장한 아저씨죠. 맨날 헬스클럽 다니는 아저씨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노엔 알레라는 사람이 그린 거, 넵투누스와 아테네의 다툼, 1748년 루블 박물관에 있답니다. 왜? 아직 안 나왔군요. 이거요. 여기 보시면 말의 엉덩이가 보이시고 삼지창을 갖고 있죠. 왜 삼지창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테네 여신이 우아한 모습을, 아테네 여신의 징표, 투구, 이게 이제 뭐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짚고 있군요. 여기 올리브 나무가 여기 보이고, 이게 샘인가요? 샘은 안 보이는데, 그죠? 요 그림입니다. 색깔이, 아테네 여신의 색깔이 참 곱습니다. 하늘색이. 그 다음이, 이 그림도 좀 좋아서, 네. 이것도 이제, 여기는 이제 토론하는 중에, 누가 이 아테네 시의 주인이 되는 게 적합한가 토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포세이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테나이아라고 써 있는 거고, 아마시스, 메고로이에세스라고 써 있는데, 아마시스란 자기 화가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아마시스. 그 다음에 기원전 540년경 작품이고 암포라라는 도자기 이름입니다. 복식이며 그림 형태가 참 그리스의 독특한 화병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 다음이 바로 이게 에렉테이온 신전입니다. 여신들이 이거 테라스 같은 지붕을 바치고 있는,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여긴 또 다른 면이고, 그 구조가 자체가 다 달라요. 네 군데 구조가.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에렉테우스 왕이라는 게 전에 그 파르테논 신전에 그 안쪽에 프리즈라는 부분이 있는데 안쪽 테두리 거기에 이제 그 축제 행렬처럼 보이는 긴 행렬들이 네 면에 다 이렇게 쭉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조각돼 있거든요. 거기 행렬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비교적 최근의 의견이 에렉테우스가 신화적으로 아테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서 그 위기를 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랑 연결돼 있던 부분이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헤라클레스가 포세이돈이 보낸 바다 괴물 재밌게 생겼죠. 돌고래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바다 괴물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이게 칼이라고 뭔가 봐요. 시크 쉐이프드 나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시클 쉐이프드 나이프. 기원전 530년에서 520년 사이. 다음에 이거는 바로 헤시오네를 구하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괴물 밑에 있죠. 펭귄처럼 생긴 괴물. 몇 사람들이 이제 해안가에다 묶었던 거죠. 이게 풀어주고 있는 장면에 헤시오네를 묶었어요. 헤시온의 아름다운 몸매가 잘 드러나고 있고, 그 헤라클레스의 지물은 바로 이 곤봉입니다. 약간 뭐랄까 문화화되기 이전의 시대의 영웅이라서. 근데 이 곤봉이 되게 좀 매끈하죠. 그 활도 있는데 활이 뒤에 좀 활을 맨 것 같긴 해요. 이 작품은 1708년에서 1737년도 긴데 기간이 프랑스와 레이몬이라는 프랑스 화가입니다. 프랑스화니까 로코코 시대 그림이라는데 별 로코코 그림 같지는 않은데 그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죠. 최근 그림이긴 한데 이거죠. 그 아이디어가 좋죠.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넵투누스의 말들이 이렇게 길게 열을 지어서 닥쳐오는 것처럼 뒤에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이 타고 있죠. 이건 월터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1892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아이디어와 박진감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네요. 다음에 이번엔 하데스. 자, 그러니까 제우스가 세상을 평정하고 삼형제와 그 크로노스의 자식들에서 남자 형제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하데스, 그다음에 포세이돈. 그래서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라고 합니다만 제우스가 하늘, 그다음에 하데스가 지하, 그다음에 여기 포세이돈이 바다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데스는 신의 이름이면서 지하 세계 자체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데스의 궁전이 바로 하데스예요. 그냥 이게 이제 플루토라는 라틴 이름이 붙었고, 그러니까 하데스는 이제 지하의 신이기 때문에 별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또 신화적 사건이 별로 없는데 제일 유명한 건 이제 페르세포네를 납치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꽃을 따라온 페르세포네를 들판에서 보고 페르세포네를 납치했고, 납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데메테르가 하도 헤매고 다니니까 제우스가 보다 못해서 플루토, 그러니까 하데스에게 돌려줘라 라고 한 거죠. 서로 영역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해, 아무리 제우스라도. 그래서 돌려줘야 하는데 본인이 원해서인지 아니면 하데스가 속여서인지 거기서 석류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 석류도 중요하지만 지하의 음식을 먹은 자는 다시 지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뭐랄까요, 불문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돌아가지 못하고 계절을 3분의 1로 나눠서 그 중에 반은 3분의 1은 하데스에, 3분의 1은 지상에 있을 수 있고 3분의 1은 페르세포네가 원하는 쪽으로 하라고 했더니 페르세포네가 이제 어머니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저런 모습이 보이는 게 이제 꽃을 꺾으러 왔다라는 거죠. 디플로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꽃을 꺾는다는 뜻이죠, 원래. 근데 물론 이게 남성 유지의 생각이긴 한데 처녀성을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석류는 그 석류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안에
보면 C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산성을 상징하는 거고 또 강제 결혼 이런 걸 이제 뭐 보여준다는 거죠. 하데스는 이게 우리는 저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인들의 어떤 지리 감각이라는 거는 저승은 지상과 완전히 단절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동굴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죠. 뭐 말 그대로 지하 세계. 그래서 연결이 돼서 들락날락해요. 보통 이제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데 돌아온 영웅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취급을 당합니다. 자, 그 하데스는 특별한 제2의 대상, 제사를 보내고 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일단 뭐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재물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종교는 오늘날 우리가 뭐 요즘도 그런 얘기 합니다. 기복 종교라는 거 있잖아요. 복을 비는 종교. 그래서 신에게 재물을 바쳐서 그걸로 신을 매수해서 신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 뭐 그런 의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건 사실은 뭐 어느 종교나 초창기 종교들은 다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뭐 나중에 그 신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고 그것이 신에 대한 경건함 뭐 이렇게 간 고등 종교로 가기 전까지는 신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떤 협상의 뭐 매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바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형식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하데스는 거기에 타협되지 않는 신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두려움의 대상, 죽음 관련된 신이기 때문에 직접 이름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건 있잖아요. 말을 꺼내면 일부러 그 말을 하면 그것이 뭐 빌미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돌려 부릅니다. 그래서 돌려 부르는 이름이 플루톤, 부유하다는 뜻이군요. 플루토스, 부유한 자라는 뜻인데 미화법이죠. 이제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플루톤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데스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근데 이제 보통 옛날 사람들이 이제 보물 같은 걸 땅에 많이 숨겼던 것 같고 또 땅에서 나오는 광석들이 뭐 보물들이고 금, 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땅의 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기에 착안한 거죠, 보물. 그래서 이제 그 화병들에 보면 풍요의 뿔로 뭘 뿌리고 있는 그런 이제 하데스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페르세포네 대제 여신과 연결되어 있었겠죠. 또 관련되어 있는 사항 중에는 케르베로스, 머리가 셋 달린 또는 뭐 100개가 달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승을 지키는 개. 그리고 아이아코스는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인데 죽어서 거기 가서 뭐 재판관이 됐다 또는 문지기가 됐다 뭐 이런 역할을 저승에 들어선 사람이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문장 역할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이승으로 다시 돌아온 영웅들이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그랬고 테세우스가 그랬고 이 둘은 이 둘이 아니죠. 헤라클레스는 따로 갔는데 테세우스는 이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러 갔다가 그렇죠. 납치하러 갔다가 벌 받아서 망각의 의자에 앉았었고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가서 구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라는 임무를 받고서 그 다음에 오르페우스는 나오겠습니다만 자기 부인이 죽자 하데스로 가서 자기 악기로 페르세포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려받았지만 돌아오지 말라는 약속을 안 지켜서 다시 자기 부인 에우리디케가 저승으로 돌아간 슬픈 얘기입니다. 뭐 영화도 있어요. 브라질인가에서 만든 영화 카니발의 아침이라는 뭐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그게 뭐였더라 이름이 유리디체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흑인 올페구나. 흑인 올페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근데 이거 디오니소스는 신이었어 갖고 물론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이 됐지만 그랬고 그래서 가로친 거고요. 카론 얘기도 저승의 뱃사공 카론의 새벽이라고 이현세 씨 작품이 있어요. 옛날에 하데스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이들의 카론이거나 케르베로스가 문제가 좀 되는데 하데스가 그냥 궁을 가리키는 거라면 케르베로스가 문을 지키는 게 적절한 거고 그냥 지하 세계 같은 거라면 뭐 동굴에 들어가면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넓은 땅 이런 거라면 카론 뭐 물도 흐르고 막 이런다는 뜻이니까 카론이 좀 어울리는데
베르기울리우스가 역시 1인 저자로서 이걸 합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서 케르베스를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베르기울리우스가 왜 나오냐면 베르기울리우스가 쓴 로마 건국의 서사시 그 아이니아스에서 아이니아스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하데스로 가거든요. 그 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그런 어떤 충돌되는 것들을 개인으로서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재밌죠? 뭐 당연히 우리 짐작할 수 있듯이 제우스예요. 근엄한 제우스가 긴 지팡이를 들고 있고, 아니, 제우스 아니죠. 제우스를 갑자기 왜냐하면 여기 머리가 셋 달린 개가 케르베로스가 있으니까 제우스가 아니고 하데스죠. 긴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하데스가 근엄한 얼굴, 음침해 보이죠. 그러니까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눈이 뭐가 이상하게 됐네요. 옆에 있는 여성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페르세포네겠죠. 근데 아까인가요? 지난번인가요? 얘기했지만 그 헬레님 시대에 그리스 신화와 이집트 신화가 합치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 이집트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로스 왕이,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이집트 사람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시스와 동일시돼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작품이냐면 기원 후 2세기 중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작품이죠. 헬레니즘 시대도 더 지났죠, 사실은.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스는 이시스 신과 동일시된 거고, 이 플루토는 세라피스 신하고 동일시된 겁니다. 고르틴에서 발굴된 거고, 헤라클레이온 고고학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긴 설명을 달아놨군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납치하는 장면을 그린, 딱 화풍을 보면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역시 페테르 파울 루벤스 작품입니다. 1636년에서 38년 사이에 그림 그리고 온 거이고,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있다고 합니다. 마드리드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가서 보세요. 자, 아테네 여신이 말리고 있어요. 투구를 쓴 거로 보니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사람들은 우리가 짐작해야 되는데, 뭐 증표가 별로 없어요. 이게 데메테르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뭐 납치 현장이 없었던 건데, 이건 다른 신화 버전이거나 작가가 이게 자기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거겠죠. 그래서 뭐 이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 보이는데, 하데스가 수염 달린 하데스가 그 페르세포네를 안고 말에 타려고 하는데, 여기 말이 있죠. 검은 말. 그래서 큐피디들은 얼른 가자고 막 재촉을 하고 있고, 이게 사랑의 현장이라는 거죠. 꽃다담한 바구니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루벤스의 여인들이 좀 후덕해요. 보면. 자, 이것도 묘한 그림입니다. 이 성류를 손에 쥐고 있는 페르세포네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이 화가의 연인이었다고 해요. 목이 되게 두껍고 긴, 잘못하면 괴물이 될 것 같은, 하지만 묘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기 이제 제목은 프로스페리나. 페르세포네의 다른 이름입니다. 1870년 작품이고,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아니죠,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뭐 성적인 분위기도 좀 풍기는 것 같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풍요의 뿔을 들고 거기서 뭐가 막 떨어져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아마 그 페르세포네겠죠. 이게 하데스. 징표가 별로 없어요, 하데스도 사실은.
그러니까 개성화가 덜 돼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오레스테스라는 이름의 화가 작품으로 되어 있고 연도는 뭐 고전기 정도라고만 나와 있네요.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화병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리로 돌아오고 여기 이제 저승에서 심판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승의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다시 나올 사람들이긴 한데 라다만티스 저쪽 왼쪽에 라다만티스, 그다음 미노스, 크레테의 왕 미노스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관이 됐고요. 아이아코스, 아까 얘기했었죠. 아이아코스, 아킬레우스의 할아버지. 이거는 기원전 4세기 작품이에요. 아킬레우스는 내가 뭐 알 거라고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뭐 또 나옵니다. 우리 얘기에 이렇게 세 명의 재판관들. 이건 이제 카론. 그래서 영혼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카론의 어떤 뭘까 고집 세고 완고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저 뒤에 좀 뭐가 보이고. 그런데 이 장면이 지금 어디 장면인지를 보여주는 거는 요거입니다. 지금 두 명의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고 한 사람은 듣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베르길리우스고 단테입니다. 이게 신곡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참 기독교 얘기인데 기독교 얘기에 그리스 신화를 섞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 인물들이 기독교의 지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 지은 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베르길리우스가 저승 지하 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지옥 구경을. 그래서 이 작품은 구스타브 노레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노래 작품이 아니고 이거는 저기 알렉산더 드미트리비치 리토프첸코, 예. 1835년에서 1890년 사이를 살았던 러시아 화가죠. 1861년 작품입니다. 뭔가 약간 러시아풍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아까 그 재판 모습이고, 이건 또 재밌어서 화병에 있는 그림인데 카론 뱃사공이라는 표시가 이게 배의 표시가 있고, 이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을 태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젊은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레키토스 병이에요. 레키토스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많이 나오는데 기름 담아 놓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쁜 병들이 많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사치품이니까. 팀보스라는 화가의 작품으로 기원전 500년에서 450년 사이. 네, 작품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단테 얘기했던 그 작품이고, 이제 그 구스타프 도레의 작품 사파, 단테 작품 책에 실린 사파. 여기 이제 여기 있죠. 카론, 영혼들이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게 이제 구스타프 도레의 작품이
연도는 안 나와 있네요. 인페르노, 지옥. 자, 그래서 이걸 또 굳이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카론의 배, 페리. 케르베로스가 여기서 지키고 있고, 스틱스는, 님페이기도 하죠. 강의 님페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케르베로스가 여기서 지키고 있고, 메인 게이트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재판정이 있고, 여기 이제 뭐 벌 받는 곳이 있고, 여기 이제 축복받은 자들의 섬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엘리시움 있죠? 엘리시온, 그리스어로는 엘리시온, 라틴어 엘리시움인데, 맷 데이먼이 출연한 영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벌판을 지나서 하데스의 궁전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갈림길에 가면 이제 타르타로스가 여기 또 있다, 그죠? 지옥에 있는 거예요, 타르타로스가. 자, 얘기를 끝내느라고 좀 길었습니다. 이거 한 40분 정도 되겠는데,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